오늘의 주요 국내외 이슈 10선. 오늘의 주요 국내외 뉴스는 전통적인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넘어 각국이 직면한 제도적 취약성과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로 요약됩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의 신뢰 위기, 대기업의 태만,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특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주요 정치 쟁점이 불과 하루 만에 번복되는 사태는 한국 정치의 깊은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기업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무책임한 대응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 영공에서 나토의 네이티오군과 러시아 드론이 직접 교전하는 전례 없는 단계로 접어들며 확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내 하마스 지도부 공습이 휴전 협상 자체를 위협하며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확인 비행 현상 UAP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고, 고위 정치인의 사법 개입 논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듯 세계 부자 순위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 패권이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가진 심층적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여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합적인 위기들을 조망합니다. 파트 1 더 더메스틱 랜드스케이프 국내 이슈 1. 3대 특검법 논란 협치의 실패와 정치적 공방. 오늘의 정치권은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적인 합의와 그에 이은 번복 요청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상병 순직 사건 특검을 포괄하며 이는 단순한 입법안을 넘어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첨예한 권력 투쟁 지점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정점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5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강력한 특검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수사 인력 증언을 1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수사기간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 재판 중계는 안보 등 공공의 안녕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부 판단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맞교환하여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설치법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이후 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정치권의 협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이를 번복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협치가 특정 소수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만큼 당내 결속력이 공고하지 않으며 국민의힘 내부의 강경파가 이 합의를 야당에 대한 굴복으로 판단하고 반발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번복은 한국 정치의 깊고 구조적인 양극화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검법은 이제 법적 진실 규명의 도구를 넘어 정치적 승패를 가르는 무기로 변질되었으며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는 극단적 대결 국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신과 불안정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 기업의 오만과 신뢰의 상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은 단순한 통신 사기 피해를 넘어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이 낳은 사회적 분노로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KT 자체 집계 결과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통신망에 불법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이 동원되어 피해자들 모르게
ARS 인증을 거쳐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KT의 초기 늑장 대처 논란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9월 1일 KT 본사에 공문을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KT는 뚫릴 수가 없다, 해킹당할 수가 없다는 오만한 답변으로 문제를 일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회사는 결국 언론 보도와 경찰의 반복적인 요청이 이어지고 나서야 9월 5일에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KT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이는 대규모 통신사의 기술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무관심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거대 통신사에게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자산에 접근당할 수 있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액 전액을 KT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상실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3. 삼성과 장남의 해군 장교 입대, 애국심과 승계구도의 재설정.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은 오늘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지만 장교로 군 복무를 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 대신 병역 의무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달 15일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이 씨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삼성그룹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공정 논리에 부합하는 고도로 계산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의무는 특히 재벌가 남성들에게 있어 대중의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인 이재용 회장이 과거 허리디스크로 인해 5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기존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재용 회장이 2020년 사세 승계는 없다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공언했던 것과 미묘하게 대비됩니다. 아들이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래의 경영 승계에 대한 정당성을 단순히 혈통이 아닌 개인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정립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지호 씨의 이번 선택은 삼성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을 우호적으로 바꾸고 그룹의 차세대 리더십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포장될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제주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아동 안전에 대한 공포의 확산.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전 국민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길을 걷던 여자아이에게 알바할래? 라며 차에 태우려 한가해자는 아이가 이를 거부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침착한 행동과 기억을 바탕으로 경찰은 3시간 10여 분 만에 용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포된 가해자에게 과거 성추행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잠재적 범죄자가 사회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경찰이 제주도 교육청에 각 학교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요청하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입니다. 이는 제주의 사건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패턴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이 뉴스는 신속한 범인 검거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건드렸습니다. 이는 정부와 공권력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예방 및 처벌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친부모 아동 학대 살해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과 법의 단죄. 지난해 3월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된 소식은 대중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또래 평균 체중의 절반에 불과한 13kg였으며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재판에서 이를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극적인 본질은 보호자가 되어야 할 친부모가 상상하기 힘든 잔혹행위의 가해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도덕관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계모에게 15년, 친부에게 4년형이 확정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판례와도 비교됩니다. 칠곡 사건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친부모 모두에게 징역 30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사법부가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더욱 엄중히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근본적인 허점이 존재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트 2 더 글로벌 스테이지 국제 이슈 6.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선 나토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 격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던 중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나토군이 직접 드론을 격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전쟁 발발 이래 나토 회원국 영토 내에서 나토군과 러시아 군사 자산이 직접 교전한 첫 사례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폴란드와 나토 동맹국들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불러왔습니다.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등이 출격하여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으며 독일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이탈리아의 조기 경보기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이 사건 직후 나토 조약의 제4조아터컬4를 발동하여 동맹국들과 안보 위협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넘어졌다고 말하며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적 충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지정학적 긴장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제4조 발동은 회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교적 조치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의무화하는 제5조 발동과는 구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기존의 대리전 양상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운동학적 충돌 커네틱 익스체인지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나토의 대비 태세와 결의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도발일 수 있으며 향후 더 큰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여 세계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7. 외교의 심장부 공격 이스라엘의 카타르 내 하마스 지도부 공습.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카타르 수도 도하에 위치한 하마스 정치 지도부 본부를 공습한 사건은 중동 정세의 새로운 외교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마스 고위 지도부들을 노린 것으로 하마스는 핵심 인물들이 생존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마스의 협상 대표인 칼릴 알 하야의 아들과 경호원 등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점과 장소 모두에서 매우 도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당시 하마스 대표단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여 있었으며, 공습이 이뤄진 카타르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호스팅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지상전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도부를 전 세계적으로 추격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휴전 협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카타르와 같은 핵심 중재국들을 적대시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불행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사전에 공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스라엘이 공습 전 미국으로부터 청신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이스라엘 관계의 균열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인질 석방 가능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중동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8. 미확인 비행체 UAP 영상 공개. 헬파이어 미사일을 막아낸 미스터리한 구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 UAP에 대한 전례 없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가안보 전문가와 대중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4년 10월 예멘 해안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이 빛을 내는 구체오브 형태의 물체를 추적하고 다른 드론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사일은 물체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구체는 아무런 피해 없이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의 공개는 UFO 논란을 단순한 음모론이나 목격담 차원을 넘어 군사적 기술적 현실의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군 관계자와 언론인들은 미사일이 물체에 맞아도 파괴되지 않는 미국 무기고에 있는 기술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이 물체가 외계 기술이 아니라면 어떤 인류의 기술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섬뜩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내부 고발자들의 용감한 증언에 힘입어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정보 공개와 UAP 보고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UAP 문제가 국가 안보의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트럼프의 사법 개입. 고위 정치인의 사형 선고 요구 논란.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 이리나 자루츠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경전철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의자 데카를로스 브라운 주니어는 정신질환병력과 14번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범죄자의 관리 문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 법무부는 브라운에게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연방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브라운은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오직 사형만이 수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특정 재판 결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일회성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정치적 의제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 개입을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범죄의 약한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이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로 지적됩니다. 10. 세계 최고 부자 순위 변화. AI 시대의 새로운 승자 레리 앨리슨. 오늘의 경제 뉴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앨리슨의 순자산은 오라클 주가가 단 하루 만에 41%
폭등하면서 1,01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개인 자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총 자산은 3,930억 달러에 달해 3,850억 달러로 하락한 일론 머스크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순위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부의 변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라클 주가 폭등의 배경에는 강력한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AI 컴퓨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공격적인 성장 전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재산은 전기차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글로벌 자본이 전기차와 소셜미디어 같은 미래형 소비자 기술에서 AI 개발의 토대가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81세의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의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통해 9세대 기술 거물이 새로운 AI 시대의 지배적인 승자로 부상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순위 변화는 AI 경쟁이 단순히 몇몇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